정부가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필수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권고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과 함께 급증하는 독감 환자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여간 우리 일상과 함께해온 마스크를 언제쯤 벗는 게 적절할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백준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선 지금 코로나 좀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어제 신규 확진자 25,600여 명, 13주 만에 월요일 발표로는 최다라고 하고 사망자는 30명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지금 마스크를 벗자는 논의는 사실 아닙니다. 벗자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은 더 열심히 쓰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는 권고를 하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고위험 시설 같은 데에서는 계속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하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자꾸 그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벗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0시 기준으로는 25,667명이지만 이거는 월요일이라는 특성이 있죠. 주말에 진단검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월요일은 제일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증가 추세인 건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64,433명이 하루에 발생했는데 이전 주에는 52,958명. 그러면 약 7,500명 정도가 하루에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위중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는 444명, 이전 주에는 464명이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하루 평균 줄었고요. 사망자의 경우도 이번 주에는 47명, 지난주에는 51명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 4명 정도는 평균으로서는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숨은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히려 입원 환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제일 중요한 방역 그러니까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다소의 증감은 있겠지만 올 겨울 내내 이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봄이 되면은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필수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조정하겠다라는 큰 틀의 방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뭐 1월 말, 3월 초 뭐 이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해제 시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거 유행의 지표죠. 방역 네. 지표 중에서 신규 확진자가 뭐 급격히 몇십만으로 늘어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요새는 진단검사 그렇게 많이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호흡기 질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가벼운 감기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식중독에 있어서도 감기 증상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서 전체적인 진단 규모 자체는 줄어서 실제 유행을 신규 확진자 수가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원 환자 수라든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수준, 위중증 환자가 약 400명 수준, 사망자가 50명 이하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1월 중에 뭐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보통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는다라는 이야기는 하잖아요. 호흡기 증상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많이 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한 봄이 찾아올 때쯤 되면 더 폭증할 가능성이 계절적 요인은 없으니까 이런 위중증 수치 정도로 좀 통계를 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 겨울은 코로나19의 급격한 유행보다는 여러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는 사실은 계절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봄에도 대유행을 겪었고 가을에도 또 재유행이 있었고 지금 겨울이라고 더 큰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독감이라든지 감기 같은 것들은 계절성을 나타내고요. 특히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 RSV라고 그러는 바이러스하고 메타뉴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한테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유행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입원 환자 병실이라든지 위중증 병실 이런 것들이 포화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런 멀티데믹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큰 올해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코로나19만이 아닌 다른 질병들에 의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네요. 충분히 있다고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데믹, 코로나19, 독감,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트리플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미국의 경우에 사실은 독감 예방 주사도 사실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간 그 독감에 의한 사망자가 겨울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난 10년간보다도 제일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좀 다시 부활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수용성들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전역에서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하다못해 병원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을 전으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겨울철이 되고 지금 연말 연시 모임들이 막 있잖아요.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일 때 야, 코로나도 괜찮아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지금은 뭔가 그런 걱정도 조금 없이 모임을 많이 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올 겨울도 뭐 연말 분위기가 거의 없는 겨울이고 뭐 모임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작년 겨울이나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올해는 사실 거리두기라든지 뭐 마스크 쓰기도 지금 완화하겠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감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고위험군들, 고령층, 지금까지 한 번도 감염이 안 됐던 사람들, 접종을 다 받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 할지라도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더 열심히 쓰지 않으면 자기가 감염될 수도 있고 또 감염되었을 때 미접종자라든지 불완전 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계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마지막까지 꼭 사수해야 할 기관 장소라고 한다면 교수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대중교통, 사실 대중교통 안에서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너무나 밀접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들 또는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들.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 발달이라든지 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발달 장애들이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수업 시간에는 서로 애들이 대화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뭐 마스크 권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부분은 네.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마스크는 다 벗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그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의 종사자들, 뭐 서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이것은 자율적이지만 업주들의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착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착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주들의 권고로 적극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는 누가 쓰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사례가 조금 궁금해요. 해외는 지금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데에서는 대중교통 또는 의료기관 이런 데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죠. 또 특히 특이한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네. 아예 코로나 처음부터 의무화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자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도 실외 마스크처럼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꾼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뭐 더 많아진다든지 뭐 그럴 개연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들은 오히려 사람들 만나는 것을 이번 겨울에는 좀 자제하시고 또 만나실 때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해제라는 표현들이 언급이 되면서 앞서서 해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던 만큼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좀 불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같이 담긴 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마스크 착용했을 때 분명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성은 낮아지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네. 예, 초기에 우리가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랑 지금 바이러스랑은 이 전파력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유행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조기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네. 감염 그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고령층 고위험군들에서의 감염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조기에 처방을 해서 먹는 치료제라든지 렘데시비르 같은 주사제를 줌으로 해서 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사망자 수, 특히 위중증 환자 수를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먹는 치료제의 처방률이 30%대 초반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약하거나 없다고 해서 이 처방을 안 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고 특히 고위험군이 많이 계신 요양시설 같은 데에서는 좀 50% 이상 처방률이 돼야만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풍토병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풍토병화된 건데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증일 때도 뭐 어떤 다른 방식이라도 치료제를 투약을 해줘서 그걸 먹고 금방 낫는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증 이상인 분들에게만 처방이 되는 치료제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상화된다고 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경증이어도 젊은 층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같은 게 개발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좀 다른 부분은 네네. 예, 코로나19 치료제인 경우는 중증 치료제라기보다는 네. 경증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약밖에 없습니다. 예, 박스로비드라든지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라게브리오 전부 그럼 고위험군에게 처방되는 약이라는 거죠? 고위험군에서 초기에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해야만 효과가 좋고 중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젊은 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사실은 중증으로 가는 비율도 상당히 낮고 이 약을 지금 처방할 필요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프루라는 아주 탁월한 처방약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치료약의 차이점은 타미프루는 생후 2주 이상이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고 값도 굉장히 싸고 증상만으로도 바로 다 처방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즉 일반적인 약이죠. 예. 그런 데 비해서 코로나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가고 고령층에만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고령층에서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 고위험군에 있어서의 이 위중증화율, 입원율을 낮춰주는 것이 훨씬 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개발한 조코바라는 약은 시오노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 약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염가로 많은 사람들한테 젊은 층한테도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동제약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승인은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이게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 처방을 받을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일본에서는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치료제로서 범용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12세 이상부터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접종률을 높이는 거고 마스크 자율 전환 시점도 이 접종률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접종과 마스크 착용의 이 관련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지금으로 봐서는 고령층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률하고 마스크 착용은 큰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12에서부터 17세까지 2차 접종률이 6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까지 맞은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최후 접종 후 3개월 또 혹시 감염이 되었을 경우 확진 후 3개월 이후에 이 개량 백신, 이가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33.5%는 2차 접종까지 안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은 2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차 접종의 그 단가 백신들, 즉 mRNA 단가 백신들은 다 접종 중단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백신 중에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완 같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맞을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이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든가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좀 전담해 준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지금
1차, 2차 접종까지 다 맞지 않은 일반 성인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네. 맞을 수는 있게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서 맞을 수 있는 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이 개량 백신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연령을 높인다고 해도 2차까지 맞은 12세 이상 청소년이 66.5%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3.5%의 경우는 2차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맞아야 하는 곳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면 맞을 수 있는지 아마 모든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뭐 스카이코비원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나 맞출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저는 홍보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성인들은 지금 백신 접종이 워낙에 뭐 많은 홍보도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백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맞아야 하는지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십니까? 예, 일단 17일부터 mRNA 단가 백신은 접종을 중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졌죠. 2가 백신,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모더나하고 파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자의 BA.4.5 기반 2가 백신. 예. 이 두 가지 종류에서 선택해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단순한데 문제는 이제 1, 2차 접종 다 받으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올 겨울에 1차 때 감염되었을 때 상당히 위중증이셨던 분들은 꼭 접종을 더 받으셔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만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면역이 약화되어 있는 환자들 뭐 네.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서 어쨌든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렸던 분들이 많잖아요. 코로나19에 최근에 걸렸었는데 백신 맞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젊은 층,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 층의 경우는 백신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일반적으로 방역당국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 있어서 감염되었고 뭐 3차 이상 접종을 받았다면은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개량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예.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비만이라든지 또 뭐 담배 피시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항체가 얼마 동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항체라는 것이 사실은 예. 두 가지 이제 면역이라는 것에 두 가지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긴다 그러면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지만 사실 감염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예방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포 면역은 좀 상당히 장기간 갈 수도 있습니다. 길게는 1년도 갈 수가 있지만 사실은 고위험군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의 재감염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권고를 해서 맞으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개량 백신을 다 맞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 초에 한번 걸렸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지금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젊은 층들도.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올 초에 감염되신 분들은 바이러스 자체가 다릅니다. BA.1하고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가 유행했던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에 유행하는 것은 BA.5가 우세종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뭐 BF7이라든지 뭐 BN1이라든지 다양한 하위 변이주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이런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면역 회피 능력이 있어서 재감염 사례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젊은 층의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하위 변이주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같은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큰 증상이 또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꼭 맞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 나눠봤고요. 교수님께서 바이러스 전문가이신 만큼 중국의 최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이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중국의 방역 완화로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예상외로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했기 때문에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더구나 2차 접종까지는 많이 했지만 3차 접종까지 추가 접종까지 한 고령층이 굉장히 적거든요.
위중증 환자로 갈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젊은 층에 있어서도 이 감염 확산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면역 약화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몸속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지금 오미크론이 나타난 경우도 남아공에서 면역 약화 환자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코로나의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변이주가 나오게 되면 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네. 파이가 나올 가능성은 중국에서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방역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새로운 변이주가 생긴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모니터를 해야 되고 그 변이주가 어떤 변이주가 나오는지 전 염기서열 NGS라는 것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숫자를 분석을 해서 어떤 변이주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